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채무 재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무 재조정은 복잡한 금융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출자가 상환하기 쉽도록 채무 조건을 재협상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자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지어 총 채무액을 줄여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붕괴를 막고 대출자와 채권자가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파산과 같은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을 들으면 대개 큰 기업이나 심지어 정부가 재정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개인, 기업, 심지어 전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채무 조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재조정이 시작됩니다. 상황이 파산으로 치닫지 않도록 채무 재조정은 모두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무 재조정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위험한 채무, distressed debt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가 관리 불가능할 위험에 처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파산시키거나 자산을 압류하는 대신 채무 재조정은 중간 지점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한 사람이 은행과 협상하여 상환액을 줄이거나 잔여 금액을 미룰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채무 재조정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진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를 관리하고 재협상하는 아이디어는 금융관행으로 공식화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일정 기간 후에 채무를 면제하는 채무 면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채무에 갇혀 있으면 경제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대에 들어 채무 재조정은 19세기와 20세기에 기업과 국가 채무의 증가와 함께 더 공식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기업들은 확장을 위해 대규모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성장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며 특히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1980년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거대한 외채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개발을 위해 대출한 금액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어 이자 지급만으로도 경제가 고갈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대규모 채무 재조정이었습니다. 1989년 미국 재무장관인 니콜라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브래디 플랜이 이러한 국가들이 채무를 재협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들이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경제 붕괴를 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래디 플랜의 성공은 국제금융에서 협상의 힘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채무 재조정은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원래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대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 재조정은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파멸에서 구했지만 항상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채무 재조정이 대출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채무 재조정이 일부 경우, 특히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기업들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협상 방법을 배우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이 소규모에서 일어났습니다. 개인 채무 재조정입니다. 신용카드 채무나 주택담보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출기관과 협상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평범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더 낮은 이자율이나 일시적인 상환 유예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2008년 대침체와 같은 금융위기 이후로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 재조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출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대출자는 채무를 단순히 없애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존의 조건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재정적 파멸을 촉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은 채무 재조정 과정의 핵심이며 협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는 마치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인데 협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은 항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채무 재조정은 신용사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 정책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월 상환액을 줄이는 대신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더 나은 상황일지라도 향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 이는 수년 동안 국제 자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 회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채무 부담을 처리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관심 분야는 기술,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채무 재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협상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만들어 대출자와 채권자가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다른 국가들은 채무 재조정에서 어떻게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까요? 작은 채무자와 전체 국가들에게 모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시스템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채무 재조정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속 불가능한 채무를 다시 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채무 재조정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정 위기의 시기에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공정성, 위험, 보상에 대한 아이디어로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전문가들도 여전히 이러한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으며 대출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는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 재조정은 단지 숫자와 금융 모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 지역사회,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채무를 정리하려는 사람, 빚더미에 앉은 기업,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 등 채무 재조정은 경제적 생존과 붕괴를 가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해결책들처럼 그것은 바로 균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술과 과학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